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 문화를 사랑해 주시고 함세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푸른 산과 향긋한 봄꽃이 반겨주는 4월입니다. 4월의 길목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모든 시련을 이겨 건강하며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바스티오 감옥이 무너진 날은 축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선택한 배경은 국민의힘이 독일 기독교회 민주당의 청년 조직인 융의 유니온 이 조직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영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로 해서 청년당을 조직했는데 그 가운데는 김어준 진행하는 TBS의 뉴스공장에 정기 출연한 분이 있고 또 이러한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이나 또한 기타 등등에서 흘러나온 것을 들어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 보스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제 발전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알렉산드르, 그렇죠? 천주교 신자입니다. 다 지금 국민의힘은 오컬트 바티칸에 네오 마르크 시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천주교 국가 이념으로 가고 있어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금 뒤에서 지금 서로 조언해주며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지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하신 알렉산드르의 그 영세명을 사용하고 있는 천주교인입니다. 연세 많으시죠? 거의 동일한 또 안드레아 그분은 윤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이 바로 조언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을 언론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불교 신자입니다. 즉 천주교와 불교가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또 자본주의, AI 시대에 건전한 강한 복지국가 이걸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이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바로 네오 마르크시즘을 재현하겠다. 즉 바스티오 감옥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 무너진 그 이념을 대한민국에서 부활시키겠다. 이러한 것을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오늘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가 왜 대혁명이 일어나고 왕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루이 14세, 15세, 16세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루이 16세의 경우
세금 수입이 5억 리브르. 리브르는 당시 프랑스의 화폐 단위가 되겠어요. 부채는 뭐요? 45억 리브르입니다. 몇 배? 9배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이걸 왕정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또 루이 15세는 마담 퐁파두라는 애첩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름답지만은 지적으로 세련된 분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가들, 백과전서파들 많이 도와줬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또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겠어요. 그 계몽주의 사상이 또 왕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매우 아이러니컬합니다. 일단은 루이 16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재무 총감을 두었어요. 뛰어난 분이 많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오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겠어요. 그분은 자크 네케레가 되겠어요. 이분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제네바 은행 총재를 했어요. 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지금 어디요? 천주교의 나라 프랑스에서 21세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기획 재정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몇 번? 2번이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분에게는 또 아름다운 부인이 있습니다. 시간상 쓰지는 않겠습니다. 수잔 큐리오스라는 인물인데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The History of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 세명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의 약혼자였습니다. 서로 20세에 사랑을 했는데 기본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본은 평생을 독신자로 지냈습니다. 그런 만큼 아름답고 지적으로 뛰어난 분이요. 이분은 또 그러니까 마당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 자크 네케레를 최선을 다해서 출세하도록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네바 공화국 주재 파리 공사를 지내고 전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바로 루이 16세 재무총감, 기획재정부 장관을 몇 번? 2번이나 해요. 그의 딸도 프랑스 낭만주의 선구자입니다. DNA가 탁월해요. 마단 드 스타일인데 어머니만큼 아름답고 지적으로 세련됐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좀 질투시기를 해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잘 지내는 편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789년 7월 10일인데 해임되고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1781년하고 1784년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루이 14세가 그래도 당대 유럽에서 최고의 그 프랑스 절대 왕정 국가, 번영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탁월한 꼴베르의 재무총감이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루이 14세는 그분이 주는 휴대용 회계장부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수입, 지출이 정확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재정 상태가 어떤 것을 보여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긍정과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입니다. 아주 염려. 그러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천주교 세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루이 16세의 정부에 들어가서 재정 상태를 보니까 엉망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The record of accounts for the king. 간단히 말해서 report to the king이라는 재정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그때 루이 16세는 분식 해결을 하고 있다. 분식 해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은 가로 분자, 하장 문자예요. 식은 단장,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해서 꾸민다는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indow dressing settlement 혹은 account fraud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셈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은 올해는 1조 원이 수입이 안 되는데 마치 타 기업이나 국가가 볼 때는 뭐 10조 원처럼 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스위스 기독국가 출신인 자크 네케르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재정 상태가 다 사기예요. 이것을 책을 써서 내놓으니까 프랑스의 시민, 특히 부르주아에서 박수를 쳐요. 부르주아가 누굽니까? 제3신분이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정권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권위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법조인이에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들었지만 대한민국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예요? 대한민국 의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또 은행. 이러한 출신들이 바로 자크 네케르가 재정보고서를 책을 내는 거 보고 감탄을 해요. 아, 이분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이고 진정으로 이 프랑스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나 왕실은 뭐요? 기분이 안 좋죠. 자기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동안 루이 16세가 가지고 있던 신비로움이 사라지면 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1784년에 또 책을 또 내요. 뭐가 내냐? A Treatise on the Administration of Finances in France. 프랑스 재정 관리에 대한 논설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저서가 바로 어디를? 프랑스 사회와 또 루이 16세, 그죠? 왕실을 완전 지격탄을 보내는 거예요. 루이 16세 측에서는 한탄을 하고 프랑스 파리 신문지는 열광을 하는 겁니다. 왜? 현대사회에서도 솔직하게 그걸 재정 상태를 잘 점검해야 그 국가의 부흥이 일어나지 국민을 속이고 가면 국가는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지금 현실을 진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자크 네케르. 기독교인이에요. 그동안 천주교 출신들이 재무총감을 했지만 다 엉터리입니다.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화가 나니까 1787년에 자크 네케르를 파리에서 추방시켜요.
그 자크 네케르가 파리에서 추방될 정도로 이 처서가 엄청난 영향을 줘요. 저는 그 프랑스 대혁명을 연구할 때 박사학위 받고 싶은 분은 루이 16세의 그때 재무총각, 지금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왜? 이 당시에는 철학자나 성직자들이 바로 이러한 재정보고서, 이걸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삼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불러드렸어요. 1787년. 왜? 루이 16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천주교 출신들을 썼는데 다 엉터리에 말을 하자면, 그러나 자크 네케르는 비판을 받아서 가슴이 아프지만 이분이 진실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은 국가가 없어요. 무정부예요. 반애국자예요. 기독교만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더불어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기 때문에 프랑스로 끼어안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삼부회를 개최하라고 그래요. 삼부회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삼부회가 이 스테이트 제너럴이 되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앙시엥 레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 The first estate 하면 성직자가 되겠어요. 오컬트 바티칸. 그리고 the second estate 하면은 귀족이 되겠어요. 근데 the third estate 하면은 제3신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무상계급이 아닙니다. 프롤레타리가 아니고 유상계급이에요. 유상계급은 무슨 얘기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 그렇죠?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법조인들, 또 의사, 또 수공업자들 등등 지식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 보르, 성, 프랑스가 되어서 파리 성 안에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고, 그렇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바로 이 그렇죠? 시민 계급이 형성되는 삼부회를 일단은 소집해서 제1신분, 즉 성직자와 귀족 계급에게 세금을 물려서 이 적자를 잘 메꾸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단은 자크 네케르가 시도를 해요. 근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배울 때는 제1, 2 신분이 2%, 제3 신분이 98% 하는데, 영어 책에 보면은 제1, 2 신분이 5% 미만이 나와요.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3 신분이 95%, 또 제1 신분 300명, 2신분 300명, 제3 신분은 600명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나 또 정확하게 보면 제1신분은 290명이 옵니다. 제2신분은 270명. 얼마입니까? 560명이에요. 근데 제3신분은 585명이에요. 이때 이제 이렇게 지금 루이 16세는 특권층에서 세금을 조달하려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루이 16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 회의가 진행돼요. 왜? 신분별 표기를 하느냐, 머리수 표기를 하느냐. 왜? 부르주아 계급 제3신분은 똑똑하고 돈도 많이 가졌는데 왜 머리수 표기를 안 하고 신분별 표기를 하면은, 자, 성직자 표 하나예요. 그렇죠? 전체. 그리고 귀족 표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30번 부르주아 계급도 표하나요? 그러면은 111입니다. 특권 계급은 항상 세금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뭐요? 협조합니다. 뭐요? 2대1에. 그러면은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머리수로 하자. 이렇게 막 강력하게 밀어요. 그때 누가 나오느냐? 아주 중요한 분이 되겠어요. 이분은 에마누엘 조제프 CAS. 이분이 1789년에 책을 집필했는데 What is the third estate? 제3신분이 누구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천주교 주교고 그 후에는 고위 또 성직자 그 자리에 또 올라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일하는 아마 공무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등공무원이라고 보면 아마 하급 공무원. 이 프랑스 사회는 제3신분이 귀족이나 성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고차가 되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성직자 되는가는 모르는데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3계급을 대표를 했어요. 일단은.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 다음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인권선언 초안도 작성해요. 이분이. 거기에는 라파에트 후작도 있기 때문에 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분은 루이 16세의 그 사형을 찬성한 분이에요. 고위 성직자입니다. 천주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모든 사상을 뭐요? 뒷받침해 준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라요. 이분이 이분이 주도를 해서 뭐가 나오냐. 더 이상 안 내겠다. 우리는, 그렇죠? 제3신분은 몇 프로? 95%의 그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뭐요? 국민의회를 우리는 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더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같은 1789년 6월 17일이에요. 6월 17일에서 7월 9일까지 이게 존속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예요, 국회. 영어 표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또한 대학교 우리가 교환 과목 들을 때 이 번역이 이게 통일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국민의라고 번역을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직역입니다. The National 국민 Assembly 의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민의를 빼고 국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CAS 주도로 이렇게 국민의회를 이렇게 결성을 하니까 어디에서 루이 16세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회를 해산 명령을 내리고 회의장을 폐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회의장에 폐쇄가 됐어요. 그 제3신분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테니스 코트로 갑니다. 그게 테니스 코트 오스가 되겠어요. 테니스 코트 오스. 이게 1789년 6월 20일에 아주 중요한 거 되겠어요. 이때 뭐라고 하냐. 헌법을 제정하는데 그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또 변화를 이루어요. 여기에다가 더 내셔널 어셈블리에다가 뭘 들어가면은 constituent가 들어요. 그렇죠? constituent. 그래서 the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국민 뭐요? 재헌의회라고 이름이 바꿔져요. 그게 7월 9일에서 1791년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재헌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때의 의장이 미라보 백작이 되겠어요. 카운트 미라보. 그렇죠? 이분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요. 왜? 이거보다는 바스티유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자크 네케르가 언제? 7월 10일 날에 해임을 7월 11일 해임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회가 언제 생겼어요? 6월 17일, 7월 9일. 또 7월 9일에서 9월 30일 뭐요? 국민재헌의회로 변화돼. 그런데 무슨 소리느냐? 이렇게 자크 네케르는 프랑스를 사랑하고 또 파리 시민에게 왕정의 재정 사태를 진실하게 보여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법을 찾는데 이분을 뭐요? 해임을 시켜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국민의회하고 국민재헌의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왕이 근의례를 시켜가지고 이걸 무력으로 해산을 시킨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자, 여러분이 각자 파리 시민입니다. 지금 루이 16세의 근위병들이 지금 파리 시민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 거기는 용봉이 누굽니까? 스위스하고 바로 프로이센. 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총을 들고 오고 있어요. 그럼 누굴 죽입니까? 파리 시민을 죽이는 거예요. 겁이 나야? 겁이 안 나요? 겁이 나죠. 여기에는 이념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건 간접적인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다 누구나 우리가 인간임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스킷 소총을 3만 정을 이렇게 일단은 다 소지를 하는데 탄약이 없어요. 그래서 7월 14일 날 1789년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언제요? 7월 11일 날 네케르가 해임되고 또 6월 17일 날에서 7월 9일 날까지 국민의회, 7월 9일 날에 또 국민재헌의회로 이게 바뀌어지죠. 이 조직이 세워지는데 이 조직이 또 잘못하면 무너지겠고 또 파리 시민은 자기들 생명이 이태로우니까 일단은 준비를 하고 뭡니까? 바스티유 감으로 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머스킷, 소총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탄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에 가면 탄약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럼 바스티유 감옥은 처음부터 감옥이 아니에요. 바스티유 자체가 성체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높이가 30m이고 또 폭
25m 해자 인공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메이지 이신, 명치 유신 이전에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해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고, 샤를 5세가 1337년에서 1453년 100년 전쟁이 일어날 때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앙리 4세가 8개 탑 가운데에서 그 트레저로 탑을 금고로 사용을 하고, 루이 13세 때는 누구를 말하냐? 감옥으로 사용, 감옥. 주로 사상범, 귀족을 잡아 넣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면은 볼테르,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왕조에 대해서, 그렇죠? 반역을 하는 그런 철학 서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책을 다 수거해서 어디에다가 바스티유 감옥에 몇 년? 3년을 놔. 수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마다 그걸 뭐예요? 파쇄를 해. 그래서 종이상자 제조업자에게 그걸 팔아요. 그러한 것이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탄약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머스키 소총을 들고 프랑스 시민, 그죠?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거기에 수비대 사령관 로네이가 있어요. 이제 설이 많아요. 로네이가 문을 열어줬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서로 저항을 했다. 설이 많은데 아직도 어떠한 것이 맞는가는 모르는데 일단은 서로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네이의 그 수비대 사령관의 목을 베고 또 장교들의 목을 베서 창에 걸고 파리 시내를 행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스티유 감옥이에요. 자, 바스티유 감옥에는 소문이 났어요. 지금 말하면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전에는 5천 명 이상 있었는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서는 그 계몽 사상가들이 다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있질 않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7명 잡범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4명은 뭐요? 오음, 위조음이고 2명분이 귀족인데 변태, 천주교 성직자 LGBT 있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런 사람. 한 명 뭐요? 또 루이 15세를 뭐 살인하겠다는 정신병자요. 그 7명이에요. 없어요. 그나마 사드 후작이라고, 사드는 아주 세디즘, 가학성 변태 성욕의 그 기원이 되는 사드 후작이 없어요. 또 사드 후작은 왜 그러냐? 이분은 인간을 기계와 동일시하는 인물론자인데 10일 전에 로네이가 정신병으로 이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는데 10일 전이 뭐예요? 7월 4일 날. 왜? 간수가 자기를 괴롭힌대.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보내는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책이 이제 The 120 Days of Sodom, 소돔의 120이라는 책이 그 책이 아니라 그 12cm의 종이를 앞뒤에 글을 써서 이게 10m 이게 두루마리를 만드는데 이게 거기 바스티유 감옥의 돌틈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말하면은 사드 후작의 글을 썼어요. 이 글이 뭐냐? 당시에 오컬트 바티칸의 성직자들의 성생활을 뭐요? 풍자를 한 거예요. 이게 또 세상 말로 대박을 맞아요. 이거 하나 건져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후에 말씀드렸던 혁명가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꾸며. 그럴듯하게 꾸며서 나와서 모든 프랑스 시민들이 뭐요? 바스티유 감옥 14일을 뭐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왜?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려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왜 프랑스 시민들은 이것을 축제를 열고 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는 이 바스티유를 앙시행 레짐으로 봐요. 즉 말을 하자면은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 잘 어울려. 자유, 평등, 박애. 저는 단어도 바꿔요. 자유 맞습니다. 평등이 아니라 뭐요? 배려. 기독교용을 사용. 박애가 아니라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기독교의 가치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에 또 올리겠어요. 자, 저널리스트 여러분, 이분도 그냥 소개만 올리겠어요. 누구냐면은 까미오 데뭝랭이에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는 어딥니까? The Third Estate 제3신분에 속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로베스피에르, 그죠? 혁명 정부에서 주체적인 인물. 그분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로베스피에르가 2살이 많아요. 이분이 2살 연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구하고 친하냐면은 로베스피에르는 반정부 활동하는, 아니, 반혁명 세력은 무조건 뭐요? 단두대에 보내는 거예요.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르주 낭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베스 이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분이 또 1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1~2살 차이뿐이 안 나요. 이분이 뭐냐? 자, 로베스피에르는 과격하게 반혁명 활동하는 사람을 단두대에 보내러 가는데 그러지 말고 뭐요? 관용,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누구하고? 바로 그 까미오 데뭝랭하고 낭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구한테? 로베스피에르한테 눈박에 나와요. 그래서 둘이 단두대에 날아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1758년생, 조르 낭통이 1759년생, 이분이 까미오 데뭝랭이 1760년생. 이렇게 2살, 1살 차이가 안 나는데 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분이 바스티유 감옥에 가도록 뭐요?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듣기에 따라서는 선동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연설에는 뭐요? 이분은 그게 없어요. 이분은. 근데 그분의 무의식 세계는 뭐요? 기독교는 애국자고 천주교는 매국노다. 이런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연설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뭐라고 연설하냐. 바스티유 감옥에 지금 습격하기 전입니다.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 네케르 해임은, 네케르가 해임됐어요. 7월 11일 해임됐다고. 7월 11일 날 해임을 됐는데 네케르가.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스위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해임은
1572년 8월 24일 날 성 바돌롬의 축일의 학살처럼 애국자를 죽이려는 애국편이라고 그래요. 누굴? 애국자. 이게 무슨 이근호 전쟁이 있었는데 1562년에서 1598년입니다. 자, 이근호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한국 종교문화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대한민국 말하면 장로교인, 그렇죠? 영국식으로 말하면 퓨리탄, 청교도, 또 네덜란드나 스위스, 저거로 말하면 개혁가들. 이 이야기를 하네요. 바로 그 이근호 전쟁이 바로 그 이근호하고 천주교인들이 싸운 걸 뭐예요? 이근호 전쟁이라고 그래요. 1562에서 1598년 36년 싸웠는데, 예, 낭트 칙령이 1598년입니다. 앙리 4세. 그분이 칙령을 선포하기 전에 30만 명이 프랑스를 떠나요. 그래서 특히 스위스하고 독일의 산업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현재 21세기 스위스하고 독일을 만든 게 누구예요? 이근호들을. 이근호라는 것은 뭐냐? 잘 드셔야 돼. 이근호라는 것은 일본식으로 말하면 장인들이고, 그렇죠? 우리식으로 말해요. 모든 이 산업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말하면은 중추적인 세력이에요. 이분들이 다 떠나요. 뭐가 나와요? 제1계급 성직자, 제2계급 귀족, 아무 일도 안 해. 부르주아가 다 떠나간 거예요, 부르주아가. 그 밑에 누구예요? 하급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중간층이 없어요. 나라 뭐요?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그래요. 소수 부자고 나머지 뭐요? 중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뭐요? 하류. 전부 뭐요?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런 신세가 돼요. 30만 명이 떠나서 프랑스가 그때부터 기울어졌는데, 그나마 프랑스가 68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천주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요? 에스파니아, 저기 뭐 오스트리아, 말만 거창하지 하류 국가다. 이탈리아 다 끝났어요. 미국 끝났습니다. 미국은 못 돌아와요.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통과를 하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애국자입니다. 즉 자크 네케르는 기독교인이고 스위스 국가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하는데, 프랑스인들은, 천주교인들은 옷꽃도 바티칸을 사랑하지 프랑스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이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성 바돌롬의 축일의 학살처럼 애국자를 죽이려는 뭐요? 애국편이다. 뭐라고 하냐? 독일과 스위스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출발할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 군대 누굽니까? 루이 16세 근위대 용병들 돈을 줘가지고 산산 걔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파리 시민들 다 죽잖아요.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만 남았을 뿐이다. 뭐요? 모두 무기를 들자. 누가? 이분이 기독교 사상을 대변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바로 까멀류 대물령은 뭐라 하냐?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도 기독교인이라고 세웠습니다. 하고 기독교인이 주체가 돼서 새마을운동도 일으키고 기독교인이 주체가 돼서 반공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남북통일 된다는데 어려워요. 왜? 서독과 동독은 전쟁을 안 일으켰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서로의 동포의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다음에 6.25 전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서로. 그러니까
이런 온수는 세상에도 없어요. 차들끼리 피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남북통일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가서 쳐 부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북통일이 안 돼. 현재 천주교 세력 다 거짓말해요. 2장.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어요. 두 번째, 그때 이제 자 바스티유 감옥을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그때 시민군 총사령관이 누구냐? 라파에트 후작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설명하기 때문에 써지는 않겠어요. 이분이 자 카미유 대물령은 프랑스 상징을 녹색으로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엄뿔 모양 프리지약 모자를 다 나눠줘요. 그죠? 시민 군대한테.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청색, 백색,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청색은 뭡니까? 그게 자유지 않습니까? 기독교, 자유에 우리는. 천주교 뭡니까? 복종해요. 이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 구원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성화가 되는 것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성화도 못 되고 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화대로 이끌기 때문에 뭐예요? 어려워요. 고난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나 진짜 기독교는 가짜가 아닙니다. 100% 다 그걸 음성을 다 들어요. 나머지 이단들은 들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평등. 뭐예요? 이것은 배려를 하겠어요? 백색. 기독교인은 배려를 잘 하는데 천주교가 성직자하고 천주교는 죄송합니다. 평신도, 그러니까 병신도요. 병신도하고 서로 돼요? 힘들어요. 계급이에요, 계급.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배려지만 천주교식으로 뭐예요? 평등. 평등 강에는 될 수가 없어요. 또 뭡니까? 파괴.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원수도 그분이 하면 우리 사랑해요. 천주교는 어떡합니까? 안 해요. 뒷북쳐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장로교 안에도 기장하고 통합은 어디로 갔어요? 천주교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건이 터졌습니다.